중요한 건 내가 가르치지 않아요. 저는 내가 가르치지 않는 애들인데. 너 아는 애들인 거야? 뭐 그냥 교무실에서 자꾸 마주쳐가요. 우리가 이겼어! 왜 너도 이겼어? 자꾸 얘기하는데 기량 아니야? 학생들의 선생님들끼리 괜히 승부 붙여가지고 막 우리 몇 번에 치킨 쿼터로 한번 승부할까? 쿼터 몇 개야? 와 베스킨 뭐야? 이렇게 소문이 나고 베스킨 쿼터! 하겐다즈 한번 먹어? 하겐다즈? 아니 녹화되고 있는데 나 먹자마자 알았어. 이렇게 물어봤죠. 의문이 없어. 아니, 먹어. 가서 먹어. 자, 할게요. 재미없다. 자, 우리 하실 부분이 뭐냐면 등비주얼 파트이기도 한데요. 타이틀이 원리합계. 원리합계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뜻이 뭐예요? 원리합계. 원금. 그쵸. 원금과 이자. 원금과 이자에 대한 총합.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에다가 돈을 넣으면 시간이 30분이면 좀 부족하긴 한데 선생님이 경제학적 논리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뭐 좀 받을까? 원금과 이자에 대한 합계니까 쉽게 우리가 통장에다가 100만 원을 넣었을 때 매달 이자를 야금야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몇 개월 후에 그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에 대한 총합을 계산하는 파트입니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계산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몇 가지들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자를 받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자를 받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방식이 있고 원리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방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집어넣었어. 100원을 넣었는데 10%의 이자를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얼마가 됩니까? 110원이 되겠죠. 110원. 또 얘 넣었더니 110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또 10%를 주는데 얘는 원금에 대한 걸 주고 얘는 원리금에 대한 걸 준다는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적금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매달 일정 금액을 이렇게 따박따박 넣는 게 적금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돈을 딱 넣고 그냥 계속 불려나가는 거야. 그냥 100원 넣고 기다리는 거야. 그럼 매달 조금씩 이자가 붙을 거야 라는 개념인데 여기는 얼마가 또 되냐면 얼마가 만들어져 있냐면 21원. 20원이 붙어요.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거야. 야 너는 어차피 우리 은행에 얼마에 넣었어? 100원 넣었으니까 100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줄게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원금에 대한 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얼마씩 붙는 거야? 10원씩 붙는 거지. 왜? 원금에 대한 10%의 이자니까. 그런데 얘는 원리금이라는 건 원금이고 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니까 얘를 보고 원리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원리금에 대한 10%를 더 줄 게니까 얘에 대한 10%가 얼마야? 11원이니까 그 다음 달에 통장에 얼마 찍혀있냐? 21원이 찍혀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보고 단리법이라고 해요. 단리법. 얘를 보고 복리법이라고 합니다. 뭐가 좋아요? 단리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행의 통장 이자는 전부 다 복리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이제 돈이 풀려나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 단리법은 간단히 보시면 어떤 구조야? 너에다가 10 더하고 너에다가 10 더하고 너에다가 10 더하니까 얘가 등차 수열이 없죠? 그치? 등차 수열. 자 여기를 잠깐 보시면요. 얘는 100원에 대한 얼마를 붓냐면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하면 얘가 뜻이 뭐냐면
분배를 해보잖아요. 얘가 뭐야? 원금. 그리고 이렇게를 분배하시면 뭐야? 원금에 대한 10%의 플러스 이자를 줄게 라는 뜻이 되거든. 그 다음 달에 보시면요, 얘가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얘는 이런 거야. 원래 갖고 있던 돈이, 전달에 갖고 있던 돈이 이 돈이었잖아. 110원. 110원에 대한 다시 1 플러스 100분의 10을 또 주면요, 이 덩어리라는 110원이 있잖아요. 이 110원이 분배되시면 1이랑 만나면 뭘 뜻해요? 그 전달에 갖고 있던 돈 110원을 뜻하고, 이렇게 되면 그 전달에 갖고 있던 110원에 대한 몇 퍼센트? 10%의 이익을 줄게 라는 뜻이 되니까. 그럼 얘는 100원에서 일정하게 계속 얼마씩을? 100분의 110이라는 1.1이라는 값을 계속 뭐에 나가는 거야? 곱해 나가니까 얘의 구조가 분비수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파트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단위법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얘네도 잘 안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나오면 복리법의 구조라고 해요. 등비수열의 구조. 그래서 우리는 여기 파트에 보시면, 책이나 모든 정석이든 개정서에 보시면 싸그리 다 공식이 나와 있거든. 근데 공식은 쓰레기야.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넣는데 이런 식인 거야. 1월 1일에 매달 초에 넣는데, 그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이렇게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10번 넣기로 했어요. 10번. 매달 초에 A1씩을 집어넣겠대. A1, 이때 또 A1. 적금이죠. 일반적인 적금. 난 뭐 매달 1일에 10만원씩 적금을 넣을게. 딱 10번만 넣을 거야. 일반적으로 뭐 1년, 2년 이렇게 넣지만, 그냥 또 마지막 달 딱 돈을 넣었어. 돈 언제 찾지? 적금 잘 생각해봐. 1년짜리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1월 1일에 10만원 넣고, 2월 1일에 10만원 넣고, 12월 1일에 10만원 넣고 찾니? 적금 안 들어봤어요? 12월 1일에 마지막 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 만기가 되는 거야? 언제 끝나? 12월 말에 끝나죠. 작년이 뭐예요? 작년이 모으는 거 아니에요? 돈 모을 때 왜? 그러면 다시 돌아봅시다. 자, 선생님이 은행 직원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주택청약도 네, 적금이랑 유사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좀 저금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할게. 예금이라는 게 있고요, 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유라는 말이 붙는 게 있고 정기라는 말이 붙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자유는 내가 통장 개설을 해놓고 계좌번호 뭐뭐뭐뭐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 땡땡땡 해서 만들어 놓고 내가 용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그게 일반적인 예금이야. 예금과 적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도 내가 마음대로 막 넣을 수 있어. 얘도 마음대로 막 넣을 수 있어. 그걸 보고 자유적금이라고 하는 거야. 마음대로 막 넣는 거.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예금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막 뽑아 쓸 수 있는 게 예금이야. 일반적인 통장. 그런데 적금은 내가 막 찾아서 못 써. 오케이? 왜? 적금이라는 건 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이랑 뭘 약속하냐면, 난 언제까지 넣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 지금부터 해서 1년 동안 적금을 넣을게. 매달 12번에 걸쳐서 적금을 넣는 통장을 만든다고 쳐. 그러면 반드시 12개월을 넣어야 돼. 그럼 은행에서 얻는 이득이 뭐예요? 네, 그것도 얘기를 같이 드릴게요. 왜냐면 그걸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그 계산이랑 비슷해. 그래서 맞잖아. 은행도 괜히 내가 은행이 돈 갖고 있다고 해서 돈이 불려나가지고 너한테 이자를 주면서 돈을 갚는 게 아니잖아.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 12개월 뒤에. 그 원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할게. 어쨌건 얘는 넣는 거 자유, 빼는 거 자유. 넣는 거 자유, 빼는 거 안 되는 거야. 약속이 있어서. 그런데 강제로 뺄 수는 있어. 그것도 얘기를 좀 할게. 그러면 그런 차이점이 있고, 자유적금은 마음대로 막 넣는 거. 아무 때나 막 넣을 수 있어.
근데 정기적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같은 일정한 금액을 따박따박 넣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랬는데 금리, 이자라고 하죠. 이자는 누가 더 쓸 것 같아요? 접근. 왜? 못 맞아, 빼니까. 못 빼는데 왜 더 많이 돌려줘? 은행이 이득 있으니까. 무슨 이득이죠? 예금하면 빼야 되니까. 그치,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은행이라고 칩시다. 선생님이 은행인데 선생님한테 매달 이렇게 10만 원씩 주기로 저금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예금이라고 합시다. 예금. 그러면 얘가 10만 원도 넣고 어떤 달은 막 1억을 넣고 어떤 달은 하나도 안 넣고 막 이렇게 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얘 돈을 받긴 받잖아. 근데 그 돈으로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은행에 돈을 불리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해외 투자도 있지만 그거보다 안정성이 있는 건 뭐냐면 대출이에요. 저금을 받잖아. 근데 엄마 아빠가 아파트를 산대.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은행에다가 돈 빌려주세요라고 하고 1억 받아가면서 매달 이자를 이제 내잖아요. 은행 입장에다가. 그러면 이런 거야. 대출을 받은 이자가 더 세. 예를 들어서 얘가 1억을 줬어. 그럼 나는 1억에 대한 이자를 한 1%를 주기로 했어. 근데 대출을 1억을 받으면 은행에다가는 매달 막 3%씩 이자를 줘야 돼. 그럼 그 차액이 은행은 계속 생기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돈을 불리거나 또는 펀드라고 하죠. 해외 뭐 금강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은행 직원들이 맨날 창구에 앉아있는 은행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그냥 확 박혀있는 은행 직원들도 있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투자 분석하는 거야. 고객들이 이런 돈을 줬으니까 나는 이걸 잘 굴려서 해외 다른 데다가 막 투자도 하는 거야. 그런 거 투자를 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은행이 돈을 불리는 거야. 그러면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왜 금리가 여기가 더 비싸냐면 이런 거죠. 얘는 돈을 언제 넣을지도 몰라. 근데 돈을 언제 넣을지 모르는 것보다 더 문제는 얘가 1000만 원도 넣고 1억도 넣고 5억도 넣고 뭐 20만 원도 넣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얘가 돈을 꽤 넣네? 그럼 난 이 돈을 어디다가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뜬금없이 어느 날 와서 얘는 뭘 할 수 있어? 빼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 때문에 너한테는 내가 수익이 생기더라도 넌 조금밖에 못 대줘 라고 하는 거야. 대신 너는 이런 거지. 저는 10년짜리 적금을 들게요 라고 하면 얘가 매달 따박따박 내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유적금 있고 정기적금이 있다고 그랬잖아. 누가 이율이 더 높겠어? 정기적금이겠지. 왜? 자유적금은 내가 안 낼 때도 있고 낼 때도 있겠지. 그러면 들어오는 돈은 한정이지. 얘가 찾아가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들어오는 돈이 한정되니까 투자할 금액도 한정돼 있지만 얘가 매달 똑같이 100만 원씩 입금을 한대. 그러면 나는 이 돈을 계속 일정 어딘가에다가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생긴다는 거. 얘가 돈 안 찾아갈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윤이 제일 높은 거야. 정기적금. 그런 거고 정기적금보다 높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얘기를 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원리인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깰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1년짜리 계약을 해놓고 내가 진짜 급한 돈이 필요해서 1년짜리 적금을 매달 100만 원씩 넣는데 100만 원씩 넣는데 이런 걸 계산을 해줘. 은행 가서 저 100만 원씩 뭐 너네 용돈이라고 치면 은행 가서 저 10만 원짜리 1년치 정기적금 들게요. 아니 정기적금을 들게요 라고 하면 원금은 총 얼마 생기겠어? 끝나면 120만 원을 너네 넣은 거잖아요. 그쵸? 120만 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하자. 10개월을 넣는데요. 그럼 원금은 얼마 넣어도 되냐?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은행에서는 뭐 10%의 이자를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찾을 때 돈이 얼마 생겨요? 110만 원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한 돈을 5달째 딱 5번 냈는데 6번째 내기 전에 나한테 급한 일이 생겨서 은행 가서 해약할게요 라고 해서 해약을 하면 되거든? 은행도 다 해약을 해줘요. 그러면 10%의 이자에 해당되는 55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51만 원, 52만 원만 받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엄마들이랑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적금을 1년짜리나 2년짜리나 3년짜리 들어놓고 급한 일이 생겨서 중간에 해약을 하면 손해가 생겨요. 그렇다고 원금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자를 이만큼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이자를 꽤 많이 은행에 뜯겨.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야 네가 1년 뒤에 받아가기로 해서 나는 저기에다가 투자했는데 갑자기 내놓으라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의
손해를 받으니까 너도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손해를 입어 라고 해서 이자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꽤 많은 이자를 떼이고 주는 거야. 이런 식이 돼요. 이자가 제일 높은 건 예금 중에 딱 거치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에 딱 당첨이 됐어. 10억이 딱 떨어졌어. 그러면 왜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 10억이 딱 됐어. 그러면 남들한테 걸릴까봐 바로 안 쓰고 나는 이거 5년 어디에 5년 이거는 안 되네. 여기까지 볼 건 없잖아요. 저랑 생각이 똑같아서 그런 거야. 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네. 하여튼 10억이 딱 생겼어. 근데 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남한테 걸리면 진짜 돈 다 뜯기겠다. 막 누가 빌려줘 힘든데 빌려줘 좀 막 이래야 그렇다. 그럼 나는 일단 참으려면 조용히 어디에다가 꽁쳐놔야지. 그래서 그런 예금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10억을 은행에다가 왕창 넣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3년 뒤에 찾을게요 라고 했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찾지도 않고 왕창 돈을 넣은 거니까 투자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요 직전 게 누구라고? 일정 금액을 넣는데 나중에 찾아갈 게 있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찾는데 돈을 어떻게 한대? 일정 금액을 야금야금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주는 거잖아. 그럼 난 이 돈을 한 번에 확 투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이자를 많이 쳐주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이 스토리가 선생님이 내가 은행 직원인가? 이런 얘기 했지만 이 기본적인 원리가 문제의 출제가 돼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좀 잘 알죠? 선생님이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이죠. 내가 왜 한지 알아? 우리 교수, 우리 선배들을 봤더니 선배님들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선배님들이 다 임용고시에 탈락하더라고. 학교 선생님 되는 시험에 다 쓴맛을 보더라고. 그래서 느꼈죠. 나는 그냥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그럼 나는 학원을 해야겠다. 그럼 수학교육과를 해야겠다. 학원을 해야겠다. 경영을 배워야겠다. 되게 어린 생각이었어요. 근데 경영을 들어봤는데 학원 차리는 거랑 크게 관련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경영 배울 때 나 혼자 수학과 학생이었어. 수학교육과 학생이었어. 와 대박. 그래서 약간 친구도 없고 그래서 학점 보면 경영학 학점이 훨씬 좋아요. 수학교육학 학점. 왜냐면 친구가 없어서 늘 맨 앞자리에서 교수님 있으면 졸라 열심히 내 프로젝트를 막 과제물을 줘도 우리 전공 수업은 야 뭐 나왔어? 언제까지 뭐 해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되게 열심히 듣다 보니까 교수님도 막 되게 좋아해. 여기 수학교육과 이 친구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 친구를 유지. 다른 거네. 근데 여러분들도 복수 전공하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해보니까 딱히 사회 나와서 쓸모는 없거든. 근데 되게 이렇게 보람이 돼. 난 되게 열심히 살았네. 이런. 진짜 바빠. 근데 복수 전공을 하면 시험을 남들이 중간고사 한 번 볼 때 나는 중간고사 2번을 같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등록금수가예요. 아니요, 등록금 똑같아요. 대신 복수 전공을 하려면 내 전공의 학점이 일정 학점 이상이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난 수학교육과 학생인데 경영학 복수 전공을 한대. 근데 수학교육과 학점이 존나 낮아요. 그러면 니 거나 잘해 이런 거지. 그럼 1학년 때 못 하는 거예요? 네, 복수 전공은 3학년 때부터 2년 동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어떤 과에 들어가면 교양, 얘기 들어보셨죠? 교양 과목이라는 게 있고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선택이라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양 과목을 안 듣는 거야. 왜냐면 교양은 수학과 학생으로서 들었으니까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들어야 될 교양은 이미 수학과에서 들었으니까 경영학 전공만 들어. 그러면 졸업할 때 졸업장이 2장이 나오진 않고 한 장에 2줄이 나온대. 근데 이제 선생님은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사범대학교 학생들은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나와요. 네. 근데 그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되는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 그런 게 나오고
난 몰랐는데 졸업할 때 알았어. 경영을 아니 그걸 받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 장을 더 주더라고.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사회과목. 진짜로 경영학을 이수해서. 왜냐면 수학과가 있고 수학교육과가 있잖아요. 영어 영문학과가 있고 영어 교육과가 있는 거거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교육학이라는 걸 또 추가로 더 배워야 돼.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이나 뭐 교육의 역사, 철학 뭐 이런 과목들을 막 배우거든. 교수 지도법, 뭐 판서 수업하는 수업도 있고 막 이래. 그래서 그런 걸 배우는데 약간 이런 거야. 너네 일반 계열의 수학과를 가셔도 수학과에서 상위 10%의 요즘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상위 10% 학생들은 교직 이수라는 교육학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상위 10%만. 그러면 40명이 정원이면 4명한테는 너네 교육학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어 해서 추가로 신청해서 들으면 되거든. 그럼 얘네는 졸업할 때 수학교육과 학생들처럼 종교사 2급 자격증이 나와요. 모든 과가 거의 다 있어. 예를 들어서 피아노학과야. 음대. 피아노도 얘네 상위 애들은 이제 음악교육과처럼 교육학을 이수를 하면 음악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전교사 2급 자격증이 또 나오는. 미술도 그렇고. 그게 힘들지. 내부에서 10%가 힘든 거고 사범대를 가면 100%한테 다 주는 거고 일반과에서는 상위 10%한테만 그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런데 경영학도 상위 10%에 들면 교직 이수를 할 수 있고 아니야. 경영학에서 상위 10%에 들면 교육학을 들을 수 있고 교육학을 들으면 그 자격증이 나와. 근데 선생님은 수학교육과 학생이니까 무조건 교육학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경영학을 들었더니 너 교육학도 이수했네? 그러면 사회교육 정교사 2급 자격증도 줄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 이건 뭐지? 이렇게. 그리고 카라는 들으신 거예요? 그럼 수학? 그 똑같은 수업? 수학과면 수학교육에 관련된 교육학 수업도 있고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할 것 없이 다 같이 들어야 되는 교육학이라는 수업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 그걸 매년 또 들어야 돼. 4년 내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대학생도 가고 싶다. 그래서 이상한 예약가도 아씨 10분 남았네. 이거 다음 시간에 예제를 들어서 할게. 왜냐면 어차피 예제를 많이 들어야 돼서. 근데 선생님이 느낀 건 뭐냐면 대학생들이 요즘은 공부 되게 많이 하거든. 선생님 때도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 엄청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이 대학교 때 딱 들어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이걸 느꼈거든. 대학교 1학년 때. 지난번에 입안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그 청소 얘기 했잖아. 안 했나? 책상 청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가 방에 내 책상이 겁나 더러워서 오늘 이따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오늘은 책상 청소 한번 해야지 라고 맘먹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너는 책상이 그게 뭐니? 부터 시작하면 씨발 나 안 해. 공부랑 똑같은 구조인데 얘가 따잖아? 그러면 되게 자유롭게 누가 아무도 뭐라 안 해. 공부 안 한다고. 교수님이 너 왜 레포트 안 썼어? 레포트가 숙제잖아요. 어차피 쉽게 너 왜 숙제 안 해?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숙제도 하면서 밤도 새고 막 술도 처먹다가 또 대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막 하고 그 레포트 쓰다가 화장실 가서 토도 하고 막 와가지고 그러다가 어디 휴게실 가가지고 저기 탕수육 막 24시간 하는데 불러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막 새벽 4시에 막 탕수육 먹으면서 몰래 막 독서실 막 이렇게 팩소주 사갖고 와서 몰래 먹고 막 이러고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어서 공부가 되게 재밌게 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조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비현실적인 얘기긴 한데 보통은 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점수의 최고치의 대학의 최고의 과를 선택을 해서 그냥 가죠. 나는 중국어가 싫은데 중국어학과에 가기도 하고 나는 수학이 싫은데 수학교육과에 가기도 하고 막 선생님도 수학교육과 나왔지만 수학이 존나 싫은 애들이 몇 있었어요. 막 수업 들으면서도 막 얘기를 해. 난 내가 왜 여기 온지 모르겠다고. 난 고3 때 수학이 진짜 최악으로 싫었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막 이런 얘기 하는 애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진짜 수학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었거든. 학생이었는데 대학교 들어갔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아 씨발 이거 수학하다가 진짜 뒤질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좋아하지 않는 학과에 들어가면 진짜 재미도 없고 힘들어. 단지 몰랐던 영역을 배우면서 새롭게 흥미를 느낄 수 있겠지. 나는 예를 들어서 농대를 갔어. 농업대학에 관련된 과를 갔어. 그렇다고 해서 걔네가 맨날 어디 반 메고 막 비료 뿌리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뭐 바이오해서 맨날 현미경 보고 있겠지. 걔네도 많이. 전혀 관련 없는 데를 갔는데 생각도 없던 데를 갔는데 그게 막 너무 재밌고 뭐 이렇게 배아 뭐 쪽수 막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닌 케이스들이 꽤 많거든. 나는 여기를 왜 온지 모르겠고 결국 뭐 하겠어? 반수라는 걸 하게 되죠. 대학을 높이고 싶어서 반수하는 애들도 있는데 나는 이과가 너무 재미없어. 너무 흥미가 없어서 반수하는 애들도 있거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선생님 말과 너네들의 생각을 그리고 현실을 일치하는 방법은 공부를 겁나 잘해서 가고 싶은 데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밌습니다. 선생님은 대학교 때 진짜 재밌고 3, 4학년 때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거든요. 바빴으니까. 이거잖아. 수학교과 들어야지. 경영학과 거 들어야 되지. 시험 기간에 최악이야. 자기 전공 수학교육과 시험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때 보고 이때 보고 이때 보고 딱 정해져 있어서 안 겹치거든. 근데 경영학과 시험을 날 배려해주지 않잖아.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위상수학이라는 시험을 뭐 이때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경영학 어떤 시험이 이때 딱 들어가 있고 뭐 마케팅 시험이 여기 딱 들어가 있어. 그러면 전공에는 얘기 못하니까 저쪽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죄송한데 제가 이때 전공 시험이 있어서 그러면 언제 와서 교수 연구실에서 봐. 그러면 혼자 교수 연구실 교수님 그 방에 가가지고 혼자 책상에 앉고 혼자 먼저 시험 봐요. 그런 짓을 몇 번을 해요. 그렇게 하지. 레포트도 늘 남들의 두레지.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꿈이 있었으니까 밤에 밤에 학교 끝나고 와서 남들 술 먹고 당구장 가고 PC방 갈 때 학원 출근했고. 그래서 3학년, 4학년을 그렇게 살면 되게 막 이렇게 그때는 되게 힘들긴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나 그때 진짜 열심히 산 것 같아. 막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근데 복수 전공이 좀 힘들면 부전공이라는 것도 있어요. 약간 1.5 같은 거야. 2가 아니라. 복수 전공은 2가 되는 거야. 전공이 2개가 되는데 부전공은 1.5 같은 느낌이야. 일부만 좀 들어.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복수 전공을 하면 경영학의 남들 경영학과 원래 경영학과로 들어간 애들의 전공만큼을 다 들어야 되거든. 근데 부전공을 하면 그거의 일부만 들어. 일부만. 그래서 부전공이라는 나중에 이제 이력서 회사 들어갈 때 이력서 쓸 때도 다 써. 부전공 뭐였고 복수 전공 뭐였고 이런 거 쓰는데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라서 학원에 이력서를 넣잖아요. 그때는 아무 의미 없지. 거기에다가 뭐 사회 전교사 2직급 자격증 하면 뭐해. 수학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무 자격도 쓸모는 없는데 그냥 약간 보람된 거 있잖아요. 난 그때 열심히 살았지. 그런 거 같아요. 뭔 얘기였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항상 열심히 했을 때가 나중 되면 제일 뿌듯하고 기억에 많이 남아요. 숙제는 이렇게 된장 은행 무엇이 어디에 놓으면 좋은지 얘기하다가 수업이 끝나버렸네. 숙제는요. 빅미션 파티에 번호 661번부터 시원하고 미안해. 뭐 문자로 써달라고 했는데 나도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서 너네가 습관을 고치세요. 어디냐면 687번까지 별로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단어종합 문제 보시면 원래 합계가 안 들어가 있어요. 단어종합 문제의 베이직 봅시다. 끝. 이거 녹화